시간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가지고 ML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김재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크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델 압축에 대한 테크닉들을 살펴보는데 크게 프로닝과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IoT의 발전 과정에서 IoT가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3월에 AI가 탑재가 되는 형태로 돼야 자율형 IoT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3월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 파워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온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 디플로이, 그다음 모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과정들의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AI 모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의 컴포넌트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델 아키텍처고요. 모델 아키텍처에는 그래서 레스넷과 같은 이런 구조, 모델의 구조를 스페시픽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레이어의 개수라든가 또는 필터의 사이즈, 그래서 커널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의 구조가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모델의 웨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나온 우리가 파라미터, 최적화된 파라미터의 값을 우리가 모델의 웨이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가 결국에는 메모리에 탑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아키텍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모델 아키텍처에 적용되는 모델의 웨이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위해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모델 디플로이먼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모델의 아키텍처와 웨이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I 모델이 실제로 구동되는 환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모델이 동작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동작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까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결과를 인퍼런스하게 되고 이렇게 인퍼런스된 결과를 다시 단말에게 내려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디바이스 또는 엣지 AI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이 동작하거나 또는 엣지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동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과 인공지능 모델이 추론하는 부분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카메라 데이터처럼 실제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민감한,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센서 데이터라든가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고서도 단말에서 최종적인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서 거기에서 추론된 결과만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온디바이스 또는 엣지 기반의 AI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학습된 모델을 단말로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델 압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 압축하기 전에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추론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클라우드 탑재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온디바이스에다가 AI를 올리게 되면은 모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추론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추론 시간은 데이터와 가깝게 있고 모델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 압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델 압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가지고 모델을 압축하는 테크닉을 총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모델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자,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개념은 모델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메모리 사이즈도 줄이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시간도 줄임으로써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디스크나 메모리 공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많은 매트릭스 계산이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추론 스피드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압축 방법에는 트레이닝된 결과를, 트레이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쉽겠죠.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모델에 불필요한 정보들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장점으로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압축하거나 또는 모델 학습하기 전에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델을 작게 압축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모델 사이즈가 줄었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닝이고요. 두 번째가 퀀타이제이션, 세 번째가 날리지 디슬레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 프로닝 기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웨이트 또는 불필요한 뉴런들을 네트워크에서 삭제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나 뉴런들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퀀타이제이션 방법은 노드를 제거하거나 또는 웨이트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웨이트라던가 액티베이션 함수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밀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웨이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32비트를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8비트로 줄여서 더 작은 데이터 사이즈로서 웨이트를 표현한다던가, 즉 정밀도를 우리가 줄이는 거죠. 프리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델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의 계산량을 줄이거나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리지 디슬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날리지 디슬레이션은 더 큰 모델, 즉 우리가 티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큰 모델, 잘 학습되어 있는 큰 모델에서 학습되어 있지 않은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모델에다가 날리지를 디스틸레이션해주는, 전송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모델에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프로닝이라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닝은 중요하지 않은 웨이트라던가 뉴런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가지고 ML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김재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크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델 압축에 대한 테크닉들을 살펴보는데 크게 프로닝과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날리지 디슬레이션에 대한 3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IoT의 발전 과정에서 IoT가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물에 AI가 탑재가 되는 형태로 돼야 자율형 IoT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물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 파워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온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 디플로이, 그다음 모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과정들의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AI 모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의 컴포넌트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델 아키텍처고요. 모델 아키텍처에는 그래서 레스넷과 같은 이런 구조, 모델의 구조를 스페시픽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레이어의 개수라든가 또는 필터의 사이즈, 그래서 커널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의 구조가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모델의 웨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나온 우리가 파라미터, 최적화된 파라미터의 값을 우리가 모델의 웨이트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가 결국에는 메모리에 탑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아키텍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모델 아키텍처에 적용되는 모델의 웨이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위해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모델 디플로이먼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모델의 아키텍처와 웨이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I 모델이 실제로 구동되는 환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모델이 동작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동작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까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결과를 인퍼런스하게 되고 이렇게 인퍼런스된 결과를 다시 단말에게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디바이스 또는 엣지 AI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이 동작하거나 또는 엣지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동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과 인공지능 모델이 추론하는 부분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카메라 데이터처럼 실제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민감한,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센서 데이터라든가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고서도 단말에서 최종적인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서 거기에서 추론된 결과만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온디바이스 또는 엣지 기반의 AI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학습된 모델을 단말로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델 압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 압축하기 전에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추론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클라우드 탑재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온디바이스에다가 AI를 올리게 되면은 모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추론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추론 시간은 데이터와 가깝게 있고 모델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 압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델 압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가지고 모델을 압축하는 테크닉을 총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모델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자,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개념은 모델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메모리 사이즈도 줄이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시간도 줄임으로써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디스크나 메모리 공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많은 매트릭스 계산이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추론 스피드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압축 방법에는 트레이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쉽겠죠.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모델의 불필요한 정보들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장점으로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압축하거나 또는 모델 학습하기 전에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델을 작게 압축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모델 사이즈가 줄었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닝이고요. 두 번째가 퀀타이제이션, 세 번째가 날리지 디슬레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 프로닝 기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웨이트 또는 불필요한 뉴런들을 네트워크에서 삭제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나 뉴런들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퀀타이제이션 방법은 노드를 제거하거나 또는 웨이트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웨이트라던가 액티베이션 함수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밀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웨이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32비트를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8비트로 줄여서 더 작은 데이터 사이즈로서 웨이트를 표현한다던가, 즉 정밀도를 우리가 줄이는 거죠. 프리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델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의 계산량을 줄이거나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리지 디슬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날리지 디슬레이션은 우리가 더 큰 모델, 즉 우리가 티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큰 모델, 잘 학습되어 있는 큰 모델에서 학습되어 있지 않은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모델에다가 날리지를 디스틸레이션해주는, 전송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모델에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프로닝이라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닝은 중요하지 않은 웨이트라든가 뉴런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웨이트 자체가 연결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프루닝하는 방법, 스냅스라고 하는 웨이트를 프루닝하는 방법이 있고 뉴런 자체를 프루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 자체를 우리가 없애는 방법을 스냅스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자체, 우리가 불필요한 노드가 있으면 그런 노드들 또는 영향이 아주 작은 노드들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뉴런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모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델에서 웨이트라든가 뉴런을 지우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영향이 적거나 영향이 없는 그런 웨이트나 뉴런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자, 프루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맵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를 우리가 프루닝 할까 했을 때 먼저 스트럭처 프루닝과 언스트럭처 프루닝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스트럭처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레이어를 삭제한다든가 커널 자체를 지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수정되는 그런 이제 프루닝 기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구조는 그대로 있고 링크, 웨이트 또는 이런 커넥션을 제거하는 형태로 우리가 프루닝하는 기법을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프루닝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웨이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작은 웨이트라든가 커넥션을 삭제하는 방법,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센시티비티 프루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 마지막 결과를 내는 데에 대한 로스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작은지를 체크해서 해당하는 웨이트 값이 최종적인 로스의 영향이 아주 작은 그런 노드들을 삭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프루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트레이닝 전에 하는 방법과 트레이닝 후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전에 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전에 우리가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여놓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학습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트레이닝 후에 하는 방법은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에서 영향도가 적은 그런 뉴런이라든가 또는 레이어 또는 커넥션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튜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트레이닝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그러면 온샷 프루닝과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모델을 프루닝해서 바로 적용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루닝을 1차로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프루닝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프루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딥러닝에 있어서 프로닝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방법은 콘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콘타이제이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즉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프리시전을 낮추는 형태로 압축을 하는 기법이 바로 콘타이제이션입니다. 콘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웨이트라든가 또는 실제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산한다든가 이럴 때 그 정밀도를 낮추는 식으로 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2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로 우리가 웨이트 값을 표현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8비트의 인티저 포맷으로 웨이트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4분의 1의 사이즈로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사이즈 줄임으로써 우리가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되는 전력량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으로 인퍼런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속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콘타이제이션 타입에는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트레이닝 결과를 가지고 콘타이제이션 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콘타이제이션이 있고요. 트레이닝 하기 전에 콘타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콘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콘타이제이션이 되기 전과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웨이트 값들이, 파라미터 값들이 실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여기에 있는 실수 값을 정밀도를 낮춰서 인티저 형태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콘타이제이션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에서 우리가 16비트를 4비트로 콘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용된 수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풋된 데이터인 R을 콘타이제이션 수행할 때 R에 대해서 S라고 하는 스케일 팩터로 R을 나눠주게 되고, 이 나눠진 값을 int라고 하는 함수, 즉 라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콘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Z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콘타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리지널 값과 콘타이제이션 될 때 중심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0이 정수에 어느 값에 매핑되는지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래서 콘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중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Z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콘타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콘타이제이션 하기 전에 모델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모델을 콘타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인퍼런싱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타이제이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콘타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후에 콘타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QA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QAT는 콘타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경량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콘타이제이션 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스트 트레이닝 콘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콘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경량을 하고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일부 필요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는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 번째, knowledge distillatio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은 큰 모델에서, 잘 학습되어 있는 큰 모델에서 잘 학습되지 않은 작은 모델로 knowledge를 전송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학습되어 있는 큰 모델을 우리가 티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도 크고 복잡도도 굉장히 복잡한데 대신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복잡도가 굉장히 낮아서 빠르게 우리가 학습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온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난리지를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를 뽑기 전에 소프트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난리지를 전송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간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난리지 디스플레이션의 전체적인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티처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크죠.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결과를 원래 내보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T라고 하는, 우리가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이 템퍼러처를 반영한 새로운 소프트맥스를 반영을 시켜서 소프트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오고 정답이 아닌 값은 작은 값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그런 소프트맥스, T가 템퍼러처가 적용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진 라벨을 생성하게 되고요. 학생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템퍼러처가 적용된 그런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프트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요. 하드 프리딕션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인 정답 데이터인 Y와의 로스 값을 계산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 프리딕션 그리고 라벨 그리고 로스 값을 계산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기존의 학습 과정과 동일하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의 결과를 실제 값,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이 방법 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게 바로 티처 모델에서 만든 소프트 라벨과 우리가 학생 모델에서 만든 소프트 프리딕션 간의 로스를 계산해서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추가한 게 바로 날리지 디스레이션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로스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로스는 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로스하고 아래에서 사용되는 태스크 로스라고 하는 L타스크라는 로스하고 두 개를 더해서 로스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사용되는 이 소프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티처 모델이 만들어내는 소프트 라벨 값과 정답이죠. 사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서 학생 모델이 만들어낸 소프트 프리딕션 간에 어느 정도의 확률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걸 로스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확률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인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즉 확률 간의 차이 값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인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스 값을 계산합니다. 이 의미는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티처 모델의 경우에는 출력으로 소프트 라벨을 내보냈는데 고양이일 확률이 60%고 강아지일 확률이 30%고 토끼일 확률이 10%다 라고 하면은 이 확률값과 학생 모델이 고양이 사진을 기반으로 출력을 내보낸 소프트 프리딕션 결과가 고양이일 확률이 50이고 강아지일 확률이 40이고 토끼일 확률이 20이다 라고 한 오차값을 이 확률 간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이 많이 틀어지게 되면 오차가 늘어나게 되고 확률이 서로 유사하게 되면 디지트 간의 확률이 유사하게 되면은 로스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티처 모델이 만들어낸 저 소프트 라벨과 우리가 학생 모델이 만들어낸 소프트 프리딕션이 유사하게 동작하게끔 학습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이 똑같이 선생님과 같이 똑같이 예측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날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들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 프리딕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방법처럼 실제 정답과 내가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같이 로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들 두 개의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통해서 날리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리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라벨을 생성하는 함수를 보면은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템퍼러처라고 하는 t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를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조금 부드러운 소프트맥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t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부드러운 소프트맥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 라벨을 우리가 다크 날리지라고 하는데 다크 날리지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1이고 강아지가 0이고 토끼가 0이다 라고 하는 출력은 이 사진이 고양이다라는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양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과 조금 더 유사하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이 정보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 라벨에서는 소프트하게 만들어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나온 소프트 라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의 확률이 70%, 강아지의 확률이 20%, 토끼의 확률이 10%라고 하면은 이 사진은 고양이일 확률이 가장 높지만 강아지의 사진과 20% 정도의 어떤 특징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고 토끼의 사진과 10%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라고 하면 냉장고하고는 거의 0%의 어떤 유사도를 가질 수 있겠죠.
실제 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고양이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동물이라고 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유사한 그런 여러 가지 특징 정보가 있는데, 이런 난리지들을 우리가 다크 난리지라고 하고, 이 다크 난리지를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knowledge distillations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자,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모방하기 위한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knowledge 학습이 knowledge distillation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knowledge distillation 절차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티처 모델은 이미 학습되어 있습니다. 학습되어 있고요. 학습된 상태에서 프리즌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 티처 모델은 T가 반영된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하게 만들어진 라벨입니다. 기존의 소프트맥스는 굉장히 높은 한쪽에 쏠림 현상이 강한데, 이 경우에는 도구, 그 다음에 카우, 캣 관련된 확률값이 서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다크 난리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다크 난리지를 기반으로 똑같이 모방하게끔 학생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자, 학생 모델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 모델이 결과를 내보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 도구, 카우, 캣에 대한 확률값을 두 개를 앞에서 얘기했던 로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크 난리지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생 모델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형태로 학습하는 게 knowledge distillations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knowledge distillation 메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방식은 앞에 설명한 방식인데, 티처 모델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 학습되어 있는 결과를 모델을 프리즌 시켜놓고 해당하는 티처 모델이 내보낸 출력을 학생 모델이 똑같이 따라하게끔 오프라인으로 knowledge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티처 모델도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크 난리지를 출력을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도 학습하면서 위에 티처 모델과 같이 로스 값을 계산해 가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은 학습하는 과정에 중간 레이어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난리지, 다크 난리지를 서로 로스 값을 계산하면서 학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티처 모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브랜치를 가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요. 뎁스가 굉장히 긴 네트워크에서 나온 출력 결과를 중간에 뎁스가 낮은 중간에 네트워크의 브랜치에서 학습돼서 나오는 결과와 로스를 계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뎁스가 굉장히 긴 모델의 결과와 동일한 성능을 내게끔 중간 브랜치에 있는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최근에 이런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모델들이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브랜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브랜치 네트워크들 간의 난리지를 디스틸레이션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방법이 바로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사물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델을 가볍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이 모델을 압축을 통해서 사물이 수용할 수 있는 모델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확도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물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 압축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총 3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프로닝 방법, 즉 모델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콘타이제이션 방법이었죠. 그래서 실제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을 줄임으로써 모델에 대한 프리시전을 낮추되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우리가 knowledge distilletion을 통해 가지고 티처 모델의 knowledge를 작은 사이즈의 학생 모델로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의 knowledge distillation을 배웠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융합돼서 같이 사용되게끔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실제로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IoT 기기에 탑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환경과 인터랙션 하면서 동작하는 그런 지능형 IoT에 나아가서 자율형 IoT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후에 배울 것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론만 듣고 나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습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